기상 나팔은 새벽 공기를 찢어놓듯 울렸다. 기다란 침상 사이로 얼음 같은 냉기가 스며들었고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목구멍 안쪽이 바늘로 박음질되는 듯 따가웠다. 나는 평소처럼 먼저 일어나 침구를 각 잡아개고 군화를 끈으로 2번 감아매며 소리 없이 숨을 고른다. 이곳은 특수전사령부. 그리고 나는 707 특수임무단을 거쳐온 한서진이다. 이곳의 공기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차갑고 정확하고 어쩐지 사람을 맑게도 하지만 가끔 잔인하게도 만든다. 나는 그 잔인함과 오래 살았다. 그래서 더 조용해졌다. 조용한 사람을 사람들은 약하다고 오해하곤 한다. 하지만 나는 오늘 아침 그 오해를 굳이 풀 생각이 없었다. 아직은 운동장에 내려서니 성애가 얇게 내려앉은 트랙 위로 발자국이 줄지어 생겼다. 숨이 흰 연기처럼 터져 나왔다가 바람에 찢긴다. 집 앞 누군가의 목소리가 공기를 휘었다. 나는 바로 왼쪽 어깨에 각을 맞추고 정면을 응시했다. 그때였다. 행정반에서 나오던 중대장이 나를 보더니 한 손으로 걸레를 번들번들 잡아 내밀었다. 특전사 출신이면 이것쯤 씩씩하게 하겠지. 바닥에 자국 남았네. 성실하게 닦고 와. 악수 대신. 걸레였다. 나는 걸레를 바라보다가 그의 눈을 보았다. 그 눈은 악수를 주는 손처럼 따뜻하지 않았고 걸레보다 더 번들거리는 비웃음을 품고 있었다. 주변에서 몇 명이 웃음을 터뜨렸다. 와, 707 출신이면 청소각은 기가 막히겠네. 말끝마다 여자라는 단어가 보이지 않는 꼬리표처럼 달려다니는 걸 나는 수없이 느껴왔다. 오늘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걸레를 받았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닥의 성에 자국을 힘주어 문지르며 각진 구석을 둥글게 돌려 광을 냈다. 손바닥이 얼음장 같아졌고 물기가 손등을 타고 소매 속으로 스며들었다. 누군가는 이런 나를 보고 소심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왜 한마디 받아치지 않느냐고. 그런데 군에서 제일 빨리 도는 건 소문이고 소문 다음은 오해다. 나는 한동안 오해가 어떻게 사람의 목을 서서히 조르는지 봐온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아침도 말을 아꼈다. 그건 비굴함이 아니라 선택이었다. 선택이라는 건 언젠가 제대로 치고 들어가기 위해 아끼는 힘과도 같다. 군의 식당으로 들어가자 금속 식판이 부딪히는 경쾌한 소리. 된장국 김 올라오는 냄새. 김치에 매운 숨이 섞여 천장을 톡톡 건드렸다. 나는 식판을 들고 줄에 섰다. 앞에 서 있던 병장이 슬쩍 뒤를 돌아보며 작은 소리로 물었다. 선배. 손 괜찮습니까? 괜찮아. 나는 웃었다. 웃을 때 눈가에 깊은 주름이 생기지 않게 조심하는 버릇이 있다. 약하게 보이고 싶지 않은 마음과는 별개였다. 외려 너무 단단해 보이면 사람들은 더 시험하려 든다. 적당히 웃고 적당히 무심해 보이는 게 여기서는 오래 버티는 법이다. 밥을 받아 자리에 앉자. 건너편 테이블에서 툭 던지는 한마디가 떨어졌다. 7207이래. 근데 왜 여긴데 글쎄. 체력 기준 똑같아. 아, 몰라. 우리 중대장 보니까 아까 청소시키던데. 잘했대. 억지로 웃는 소리가 포크처럼 귀를 긁었다. 나는 숟가락을 들었다가 그대로 내려놓고 물을 한 모금 마셨다. 물이 식도 안쪽을 지나갈 때 차가운 금속 같은 맛이 났다. 이런 맛을 나는 이미 수없이 삼켰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다짐을 하나씩 더했다.
목숨을 구하듯 삼키고 살아남듯 다짐했다. 식사가 끝나고 무장점검. 군장끈이 정확한 길이로 떨어지도록 손가락마디 하나까지 재듯 맞췄다. 총열은 거울처럼 닦았다. 거울처럼 닦으면. 비치는 건 언제나 내 얼굴이었다. 화장기 없는. 밤마다 건조해지는 입술. 트랙 위에서 굳어진 눈빛. 사람들은 그 얼굴을 차갑다고 했다. 나는 그 말이 틀리지 않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차갑다는 건 한 번도 나를 꺾지 못했다. 규정과 원칙, 구조와 동선을 머릿속에 넣어두고 예상 질문과 예상 시비를 미리 시뮬레이션하는 습관이 있다. 707에서 배운 건 화려한 전설이 아니라 이런 디테일이었다. 신발끈 끝에 올까지 제어하는 습관. 사격장에서 반가쇠에 얹힌 지문을 잊지 않는 습관. 퍼센트로 나누어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습관. 사람들은 스토리를 원하지만 현장은 습관이 만든다. 점검이 끝나갈 때 대대 주임원사가 조용히 다가왔다. 목소리는 낮았다. 한 대위. 장비 각 좋습니다. 짧았지만 분명하게 들리는 칭찬. 그는 다른 누구도 보지 못하게 내 오른쪽 어깨의 주름을 한 번 훑어보고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끄덕임이 내 등에 붙은 가시를 잠깐 내려놓게 했다. 그가 돌아서며. 중대장의 목소리가 어딘가에서 터졌다. 원사님, 요샌 각 좋으면 다 칭찬입니까? 실전은 각으로 안 합니다. 그 말은 나에게 들으라는 듯 공중에서 머물렀다. 주임원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규정대로 나를 바라보고 선명한 거수경례를 붙였다. 딱! 그 소리가 겨울 공기를 반으로 접었다. 그건 나를 향한 작은 신뢰였고 누군가의 비웃음과 충돌해도 부서지지 않는 종류의 예였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예. 나는 똑같은 각도로 경례를 받았다. 순간. 온몸을 감싸던 냉기가 아주 얇아진 느낌이 들었다. 나는 그 얇아진 틈으로 조용히 숨을 넣었다. 이것도 완전히 혼자는 아니구나 라고. 오전 체력 측정은 늘 그렇듯 단체 경기처럼 시끄럽다.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3km 주파. 숫자는 중요하지만 나는 숫자를 과시하지 않는다. 대신 리듬과 회복, 페이스 유지. 1km를 넘길 때마다 코로 3입으로 이 숨은 5박자로 나눴었다. 몸이 무겁게 가라앉다가도 이 리듬을 타면 물 위로 다시 올라온다. 마지막 300미름 논리를 남기고 누군가 내 옆에 붙었다. 대위님, 페이스 좋네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투는 가벼웠지만 발소리는 진지했다. 결승선을 통과하고 호흡을 정리하는 동안 멀리서 중대장이 두 손을 주머니에 넣고 서 있는 게 보였다. 표정은 읽히지 않았다. 읽히지 않는 표정은 대개 비웃음이 환하게 웃고 있다는 뜻이라는 걸. 나는 배웠다. 샤워실의 따뜻한 물이 어깨를 훑고 내려갈 때 열기가 피로보다 먼저 빠져나가는 기분이 들었다. 샤워를 끝내고 나오자. 누가 내 사물함 문을 살짝 열고 갔는지 문이 어긋나 있었다. 나는 문을 닫으려다 안을 들여다봤다. 반듯하게 접은 군복 사이에 누군가 끼워 넣은 메모 한 장. 여자는 왜 여기 있어? 글씨는 삐뚤었다. 나는 메모를 접지도 구기지도 않고 조용히 군복 안쪽 맨 아래에 넣었다. 쓰레기통은 너무 많이 본 별의 무덤이라. 오늘만큼은 쓰레기를 받지 않겠다고 생각했다. 이상하게도. 그런 날은
대개 무언가가 시작되곤 했다. 아니면 끝나거나 전고가 지나고 사격장 이동. 트럭 짐칸에 타서 손잡이를 쥐자. 차체의 진동이 팔과 어깨로 그대로 전해졌다. 바람이 매섭게 볼을 때렸다. 앞자리에 앉은 상병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대위님, 7507은 진짜 다르죠. 나는 잠깐 고민하다가 말했다. 다른 건. 다르지? 근데 결국 사람 사는 곳이야. 같이 먹고, 같이 뛰고, 같이 자고. 다른 건 책임일 거야.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눈빛이 살짝 반짝였다. 어쩌면 그 반짝임 때문에 사람은 버틴다. 누군가가 진심으로 묻고 누군가가 진심으로 대답하고 그게 진지하게 전염되는 순간들이 이곳을 살린다. 사격장에 도착해 사로에 섰다. 귀마개를 꽂고 눈을 가늘게 뜨고 조준, 반가쇠에 손가락을 얹자. 손끝의 온도가 아주 미세하게 변하는 걸 느꼈다. 한 박자, 두 박자. 셋 광대가 아니라 심장 박동을 세듯 침착하게 반가쇠가 뒤로 끊길 때 총신의 진동과 반동이 팔꿈치와 어깨를 지나 등뼈로 올라왔다가 다시 바닥으로 빠져나갔다. 탄 피가 튕겨져 나가며 금속성을 남겼다. 표적지에 뚫린 점들이 점점 겹을 이루었다. 숨을 내쉬고 다시 끌어당겼다. 내 옆 사로에서 누군가 고개를 갸웃하며 중얼거렸다. 와, 안정적이네. 하지만 나는 들은 척하지 않았다. 칭찬도. 때로는 비웃음과 똑같이 날카로운 촉수를 달고 다닌다. 내가 원하는 건 환호가 아니라 조용한 기록이었다. 그리고 기록은 언젠가 증언이 된다. 복귀길, PX 앞을 지나는데 중대장이 문턱에 기대 서 있었다. 담배 연기가 겨울 공기에 시트지를 덧댄 것처럼 퍼져 있었다. 그는 나를 보면 싱긋 웃었다. 아까 사격, 운이 좋았네. 나는 예. 다음에도 운이 좋겠습니다. 라고 했다. 그는 웃음을 멈췄다. 짧은 침묵, 그의 시선이 내 어깨에서 서서히 발끝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다. 그 눈빛 속에는 계산이 있었다. 나를 시험하는 문제지의 첫 장을 방금 넘겼다는 표정. 한 대위. 예. 다음 주에 외부 인원 오는데. 안내 맡아. 전술 말고 안내 알지 그는 알지를 2번이나 같은 높이로 반복했다.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갑작스러운 굴욕은 아니었다. 사람을 천천히 깎아내리는 방식이 더 흔하고 더 아프다. 나는 그 아픔을 견딜 수 있었다. 견딜 수 있다는 건 익숙하다는 뜻과도 다르다. 견딜 때마다 나의 안쪽 어딘가에 단단한 결정체가 하나씩 쌓여간다. 언젠가 그 결정체가 칼날이 될지, 방패가 될지 나는 아직 모른다. 다만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다는 건 안다. 해가 지기 시작하면 겨울의 어둠은 생각보다 빨리 온다. 막사로 돌아가는 길에 주임원사가 나를 또 불렀다. 한 대위. 나는 멈춰 섰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고 조용히 말했다. 규정은 규정이고 예는 예입니다. 당신은 예를 갖췄습니다. 그 한 문장은 누군가의 편에 선다는 말보다 더 크고 누군가를 조롱하는 100마디보다 더 무거웠다. 감사합니다. 내가 진심으로 머리를 숙이자. 그는 짧게 웃었다. 쓸모없는 감정은 없어요. 다만 타이밍만 필요하죠. 그는 돌아섰고 나는 제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타이밍. 단어 하나가 밤 공기에서 빛을 냈다. 나는 그 빛을 주머니에 넣어두었다. 언젠가 필요할 때 꺼내려고. 저녁 점호가 끝난 뒤
침상에 누워 천장을 봤다. 방수포 냄새가 희미하게 배어 있었다. 눈을 감으면 오래전 사격장에서 아버지가 해주던 말이 떠오른다. 숨은 네가 들이쉬는 게 아니라 네가 내보내는 거다. 그 말 뜻을 이해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참는 게 강함이 아니고 내보내고 비워낼 때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을 나는 나중에 알았다. 그래서 오늘 아침 걸레를 받았을 때도 나는 그 말을 떠올렸다. 들이마신 모욕을 바로 뱉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가라앉혔다. 언젠가 내보낼 수 있도록 형태를 만들기 위해. 그건 약점이 아니라 기술이다. 나는 기술을 믿는다. 기술은 배신하지 않는다. 한대위. 불 겁니다. 누가 불을 껐다. 방 안은 금세 고요해졌다. 누군가 뒤척이는 소리. 군화끈이 어디선가 바닥을 긁는 소리. 멀리서 개 짖는 소리. 나는 귀를 막지 않았다. 소리가 많을수록. 마음속 소음은 오히려 나딜처럼 낮아진다. 이상하게도. 그럴 때 결심은 또렷해진다. 나는 생각했다. 나는 여기서 이길 거다. 이기는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가장 조용한 방법으로. 그리고 웃음이 새어나왔다. 아주 작은. 나만 아는 웃음. 아무도 보지 못했지만 그 웃음에는 경례 소리만큼 단단한 각이 있었다. 내일 아침에도 기상나팔은 울릴 것이다. 누군가는 걸레를 내밀 것이고 누군가는 악수를 피할 것이다. 괜찮다. 나는 둘 사이에서 내 손으로 내 방식을 고를 것이다. 언젠가 그들이 모를 방법으로 잠이 들기 직전 행정반 전화가 울렸다가 끊겼다. 누군가 복도 끝에서 소공어렸다. 다음 주 외부 참관? 누가 온다고 대답은 들리지 않았다. 나는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렸다. 차가운 공기가 이불 속에서 금세 따뜻해졌다. 따뜻함은 늘 작고 느리고. 그래서 믿을만하다. 나는 오늘을 마음속 사물함에 각 잡아 넣었다. 꼭 닫고 번호 없는 자물쇠를 채웠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아주 조용히 말했다. 됐어. 이제 시작이네. 그 한마디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어둠은 그 말을 삼키지 않았다. 오히려 반짝였다. 마치 누군가 아주 멀리서 먼저 경례를 붙이는 것처럼. 마을 잔치가 있던 그날 수연은 새벽부터 일어나 마루를 닦고 밥을 안 치며 분주하게 움직였다. 겉으로는 잔치라 웃음소리가 들릴 날 같았지만 그녀 마음 한구석은 이미 답답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늘 그랬다. 그녀가 누구의 며느리인지 어떤 집안의 여자인지만 보고 판단했다. 그리고 늘 부족하다. 뭔가 결핍된 사람 취급을 했다. 오늘도 다르지 않을 거라는 걸 수연은 알았다. 잔치 준비를 위해 마을 어귀에 세워진 천막 안에는 이웃 안악들이 삼삼오오 모여 김치를 버무리고 전을 부치고 있었다. 수현이 다가가자 순간 대화가 뚝 끊기더니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피식 웃는 소리가 흘러나왔다. 어머, 왔네. 그래, 그릇이라도 닦아. 누구도 따뜻하게 맞이하지 않았다. 마치 빈자리를 채워주는 허들의 실꾼으로만 여기는 듯한 태도였다. 수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네, 뭐라도 하죠. 하고 앉았지만 손이 떨려 국자를 제대로 잡을 수 없었다. 옆에 있던 영순 아주머니가 곁눈질하며 말했다. 에구, 저 손 좀 봐라. 왜 이렇게 서툴러? 내 시어머니도 고생이 많겠다. 말끝에는 분명한 비아냥이 담겨 있었다. 순간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억울하기도 하고 참담하기도 했다. 하지만
반박할 수 없었다. 괜히 한마디 했다간 더 큰 웃음거리가 될 게 뻔했기 때문이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손만 놀릴 수밖에 없었다. 점심 무렵 사람들이 둘러앉아 음식을 나눠 먹기 시작했다. 수연은 그 자리에 끼지도 못하고 부엌에서 빈 그릇만 챙겼다. 멀찍이서 보니 동네 아이들조차 그녀를 흘깃거리며 수군거렸다.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저 사람은 운도 없고 재수도 없다더라. 아이들의 말소리가 화살처럼 가슴에 박혔다. 아이들 입에서조차 그런 말이 흘러나온다는 건 어른들이 늘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뜻이었다. 잠시 후 남편 민호가 나타났다. 그는 서당에서 막 돌아온 듯 여전히 책을 품에 안고 있었다. 수현아, 왜 여기 있어 들어가 앉아. 민호는 다정하게 말했지만 그의 눈길은 사람들의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로 맑고 순수했다. 수연은 그런 남편이 답답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고맙기도 했다. 그러나 곧바로 옆에서 또 다른 소리가 날아왔다. 민호야, 너는 글만 알지. 집안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모르는구나. 네, 아내가 일을 얼마나 서툴게 하는데 그 말에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하지만 그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수연을 잠시 바라보다가 고개를 떨구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큰 상처였다. 해가 지고 잔치가 무르익자.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고 막걸리를 마시며 흥을 돋웠다. 수연은 여전히 그 곁에 끼지 못하고 떨어진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때 낯선 노인이 다가와 조용히 물었다. 아가씨, 왜 이렇게 구석에만 있나 순간 수연은 놀라 눈을 크게 떴다. 그는 근처 마을에서 왔다고 했는데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던 그녀에게 먼저 말을 건 사람이었다. 수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제가 앉을 자리가 여기뿐이어서요. 그러자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잔에 막걸리를 따라주었다. 사람이 어디 앉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마음이 당당하면 어디든 중심이지. 그 말이 가슴에 깊이 꽂혔다. 순간 울컥 눈물이 차올랐지만 애써 웃으며 받아넘겼다. 세상에. 이렇게 사소한 한마디가 사람을 이렇게 위로할 수 있구나 싶었다. 그러나 그 순간도 길게 가지 않았다. 근처에서 그녀를 본 안악들이 수군거리며 또 비웃음을 흘렸다. 저런 낯선 노인까지 붙잡아두네. 참 별나다니까.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 말 속에는 그녀를 깎아내리는 의도가 그대로 묻어 있었다. 수연은 다시금 몸이 움츠러들었다. 하지만 이번엔 조금 달랐다. 노인의 한마디가 있었기에 완전히 무너지진 않았다. 그래, 마음이 당당해야지. 저들이 뭐라 하든.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다. 밤이 깊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오늘 많이 힘들었지 내가 제대로 못 지켜줘서 미안하다. 수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어두운 길을 걸었다. 그 순간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 소리가 그녀 마음을 더 허전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동시에 낮에 만난 노인의 말이 계속 맴돌았다. 마음이 당당하면 어디든 중심이지. 그날 밤 잠자리에 누운 수현은 뒤척이며 생각에 잠겼다. 왜 나는 늘 저들의 비웃음거리가 될까? 왜 누구도 내 편에 서주지 않을까? 하지만 동시에 오늘 처음으로 자신을 알아봐준 한 사람의 목소리가 있었다. 작은 불씨 같은 희망이 마음속에 피어오르는 걸 느꼈다.
언젠가는 이 답답한 현실을 뚫고 나가리라. 나를 비웃던 이들이 언젠가 부끄러움을 느끼게 만들리라. 그렇게 다짐하며 천천히 눈을 감았다. 정설은 그날 저녁 부대 식당에서 대충 저녁을 해결하려고 했다. 훈련이 끝나고 나면 늘 땀에 절은 전투복 냄새와 피로가 한꺼번에 밀려오는데 식당의 김치찌개나 제육볶음이 아무리 평범해도 그 순간만큼은 꿀맛이었다. 그런데 그날따라 음식 맛조차 제대로 느껴지지 않았다. 머릿속이 온통 불편한 기운으로 가득했기 때문이다. 낮 훈련 도중 중사 한 명이 지나가면서 괜히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더니 귀에 대고 속삭였다. 여자가 여기서 얼마나 버티겠냐. 목소리엔 비아냥이 섞여 있었고 그 손길은 단순한 장난처럼 보였지만 분명히 선을 넘은 것이었다. 순간 온몸이 굳어졌고 그 짧은 접촉이 머리끝까지 불쾌함을 몰고 왔다. 정설은 애써 무시하려고 했지만 식당 안에서도 비슷한 기류가 이어졌다. 남자 대원들 몇몇이 일부러 시선을 주고받으며 키득거리더니 그녀가 밥을 들어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 슬쩍 몸을 치고 지나갔다. 아이고, 죄송하면서 웃고 떠드는 태도는 분명히 장난처럼 포장했지만 그 속내는 너무 뻔했다. 그녀는 수저를 꽉 쥐고 식탁에 앉았지만 밥알이 목에 걸려 넘어가지 않았다. 이럴 때마다 정설은 속으로 되뇌었다. 내가 괜히 여기 들어온 게 아닐까 하지만 그 생각이 들자마자 바로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내가 선택한 길이고 난 끝까지 버틸 거야. 그렇다고 마음이 쉽게 진정되진 않았다. 군대라는 조직, 특히 특전사 같은 곳에서 여성은 늘 눈에 띌 수밖에 없었고 어떤 남자들에게는 인내심 테스트 대상이나 희화화할 존재로 전락하기도 했다. 그날 밤 생활관으로 돌아왔을 때도 문제는 끝나지 않았다. 같은 생활관에 있던 몇몇 남자 대원들이 대놓고 농담을 주고받았다. 야, 우리 방에 여자가 있으니까 공기부터 달라진다. 그렇지. 향수 냄새도 나고. 좀 살만하네. 누군가는 그녀의 침상 근처에 일부러 다가와서 과자 부스러기를 흘리며 아이고, 미안이라며 희죽거렸다. 정설은 애써 태연한 척 책을 펼쳤지만 글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날 새벽 점호 직전이었다. 생활관 복도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제 그녀에게 손을 얹었던 그 중사가 슬쩍 다가오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제 기분 나빴냐 왜 그래? 그냥 친근하게 한 거지. 여자들은 이런 데서 버티려면 적응 좀 해야 돼. 그 말에 정설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는 눈빛 하나 변하지 않고 마치 당연하다는 듯 말하고 있었다. 그 순간 정설은 머릿속이 하얘졌다. 이게 현실이구나. 나만 이상한 게 아니야. 여기에선 이런 게 그냥 일상일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곧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아니, 이건 아니야. 내가 여기에 들어오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런 식으로 무시당할 순 없어. 정설은 그날 훈련 내내 이를 악물었다. 산악구보를 하면서도 팔굽혀펴기를 하면서도 머릿속엔 그 중사의 얼굴이 떠올랐다. 땀과 흙먼지가 뒤범벅된 채 숨이 턱 끝까지 차올라도 치욕감은 도무지 사라지지 않았다.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지 난 동등한 대원이고 실력으로 여기 있는 건데
점심시간. 우연히 선임 여군 대위가 그녀 옆을 지나갔다. 정설은 순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대위님, 혹시? 여기서 여군으로 지내다 보면 좀 불편한 일도 있나요? 대위는 잠시 정설을 빤히 바라보더니 씁쓸하게 웃었다. 있지.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지. 근데 말 잘못 꺼냈다가 더 꼬이는 경우도 있어. 네가 어떻게 버티느냐가 중요해. 그 말은 위로 같으면서도 동시에 가혹한 현실을 알려주는 것 같았다. 정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은 더 복잡해졌다. 그럼 그냥 참으라는 건가? 아니면 언젠가 증명하라는 건가? 저녁에 잠시 외부 훈련 준비로 군장을 챙기고 있을 때 뜻밖의 한 후임 남자 대원이 다가왔다. 병장님, 저 사실 어제 본 거 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서 정설은 그 순간 마음이 조금 흔들렸다. 아직 누군가는 상황을 제대로 보고 있었던 것이다. 후임의 그 한마디는 아주 작은 불씨였지만 정설의 가슴속에서 거대한 불길로 번졌다. 그래, 나 혼자가 아니야. 누군가는 보고 있고 누군가는 느끼고 있어. 그날 밤 정설은 생활관 불이 꺼진 후에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계속 낮의 장면이 떠올랐다. 억지로 붙잡힌 어깨, 귓가에 속삭이던 목소리, 비웃듯 던져지는 농담, 그리고 어쩔 수 없다는 듯 웃어버린 대위의 표정. 이게 진짜 내가 맞서야 하는 전쟁이구나. 총알이 날아다니는 전장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과 태도가 나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구나. 가슴이 뜨겁게 달아오르다가도 차갑게 식었다. 치욕감이 몰려오면 눈물이 맺혔고 분노가 솟구치면 다시 이를 악물었다. 그러다 문득 어린 시절 아버지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세상은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공정하지 않아. 하지만 끝까지 버티고 나면 적어도 네가 네 자신을 지켜냈다고 말할 수는 있지. 그 말이 마치 지금을 위해 남겨둔 메시지처럼 가슴을 파고들었다. 정설은 다짐했다. 그래, 내가 이곳에서 버티고 끝내 보여줄 거야.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눈빛을 내가 바꾸게 만들 거야. 하지만 그 다짐과는 별개로 상처는 여전히 선명했다. 남들 앞에서 웃는 얼굴 뒤엔 분노와 굴욕이 교차했고 마음 깊은 곳에서는 혹시 내가 잘못한 건 아닐까 하는 자기 의심까지 고개를 들었다. 그것이 가장 힘들었다. 잘못한 건 나 아닌데 왜 내가 괴로워해야 하지? 결국 정설은 작은 노트에 이런 문장을 적어 내려갔다. 내가 무너지는 순간, 그들은 웃는다. 내가 버티는 순간, 내가 웃는다. 노트를 덮고 나니 비로소 조금 숨이 트였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어쩌면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일지도 몰랐다. 그날 이후로 설진의 마음속에는 묘한 허무함이 깔려 있었다. 아무리 훈련을 잘하고 아무리 성과를 보여도 누군가의 눈길 한 번, 뒷말 한마디가 그녀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이 뼛속까지 새겨진 듯했다. 군 생활이라는 게 원래 힘들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외로울 줄은 몰랐다. 누군가를 믿고 기대고 싶어도 그럴 사람이 없는 듯한 고립감. 그게 설진을 가장 괴롭게 했다. 야, 너 요즘 왜 이렇게 말이 없어? 무슨 일 있어? 같이 생활하는 동기 중 한 명이 무심하게 던진 말에 설진은 그저 억지 웃음을 지어 보였다. 괜찮아. 그냥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속으로는
말하면 뭐하나. 괜히 더 이상한 애 될 텐데. 라는 생각만 들었다. 말하지 못하는 답답함이 목구멍에 걸린 가시처럼 박혀 있었다. 훈련장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늘 최선을 다했지만 사소한 실수라도 하면 그날은 온몸이 굳어버렸다. 눈치 보이고 누가 또 뒤에서 뭐라 하지 않을까 조마조마했다. 심지어는 동기들이 장난스럽게 한 말조차도 그녀에게는 비수가 되어 꽂혔다. 너 원래 저렇게 과묵했어. 재미없다 같은 가벼운 농담에도 얼굴이 화끈거렸다. 나도 모르게 뒷걸음질 치며 거리를 두게 되었다. 밤에 생활관에 누우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내가 잘못된 걸까?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혹시 정말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수록 몸은 더 무겁고 머리는 더 아파왔다. 잠을 청하려고 눈을 감아도 마음이 쉬이 가라앉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생활관에서 모두가 모여 라디오를 들으며 웃고 있을 때였다. 설진도 억지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웃음소리가 다르게 들렸다. 자신과는 다른 세상 사람들의 소리처럼 멀게 느껴졌다. 괜히 끼어들었다가 또 묘한 시선을 받을까봐. 입을 다물고 그냥 고개를 끄덕이는 척만 했다. 그 순간 문득 예전 고등학교 시절이 떠올랐다. 운동부에서 혼자 꿋꿋이 버텼던 기억. 다 같이 놀러가는 자리에도 불려가 본 적이 드물었던 그 외로움이 지금 이 순간과 겹쳐졌다. 나는 왜 항상 이렇게 혼자인 걸까? 그렇게 생각하자 눈물이 핑 돌았다. 군인으로서 눈물 따위는 사치라고 스스로 다그치면서도 인간적인 외로움은 도저히 억누르기 힘들었다. 손등으로 몰래 눈을 훔치다가 맞은편에 앉은 한 동기가 설진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는 걸 느꼈다. 순간 들킨 듯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하지만 그 동기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조용히 컵라면 하나를 건네주었다. 뜨끈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라면. 별 의미 없는 행동일 수도 있었지만 그 순간 설진은 너무 놀라웠다. 아, 누군가는 나를 보고 있었구나. 그 작은 친절이 잠시 위로가 되었지만 마음속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저 사람도 혹시 불쌍해서 그런 걸까? 아니면 나를 더 약해 보이게 만들려는 건 아닐까? 괜히 의심이 꼬리를 물었다. 믿고 싶으면서도 믿지 못하는 자신이 더 싫어졌다. 며칠 뒤 훈련 중 한 남자 상사가 설진의 어깨에 불쑥 손을 얹었다. 야, 너 자세 괜찮네. 그런데 더 허리 펴봐. 그 말 자체는 별다른 의미 없을 수도 있었지만 손길이 이상하게 오래 머물렀다. 순간 심장이 얼어붙는 듯 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지나쳤지만 설진은 속으로 온갖 생각이 몰려왔다. 이거 일부러 그런 건가? 내가 예민한 건가? 온몸이 굳어 움직이기조차 힘들었다. 그날 훈련이 끝난 뒤에도 어깨에 남아있는 그 촉감이 계속 맴돌았다. 밤이 되자 결국 눈물이 터졌다. 아무도 없는 화장실 칸에 숨어서 입을 틀어막고 울었다.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하지 내가 뭘 잘못했길래. 울고 나서도 마음은 더 무거워졌다. 다음 날 훈련에 나가야 했지만 몸은 더 굼뜨고 집중은 흐려졌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또 다른 동기가 무심코 던졌다. 야, 너 요즘 왜 이렇게 멍해 여자라서 힘든 거야 뭐야. 그 말이 너무 날카롭게 꽂혀서
대꾸조차 하지 못했다. 설지는 점점 스스로를 미워하게 됐다. 강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약한 걸까? 버텨야 하는데 왜 자꾸 무너지는 걸까?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자기 혐오가 일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얼굴이 비쳤다. 초등학교 시절. 운동장에서 누구보다 씩씩했던 그 아이는 어디로 갔을까? 지금 거울 속에 나는 왜 이렇게 작아졌을까?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전화기를 만지작거리다 엄마 목소리가 떠올랐다. 너는 잘할 수 있어. 우리 집에서 제일 고집세고 제일 강한 게 너잖아. 몇 년 전 입대 전날. 엄마가 건넸던 말이었다. 그 말이 문득 머릿속에서 울렸다. 눈물이 다시 차올랐다. 동시에 묘한 힘도 솟았다. 그래, 나 이렇게 끝낼 수는 없어. 하지만 그 결심은 오래 가지 못했다. 현실은 냉정했고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다. 작은 친절에도 의심이 따라붙고 작은 실수에도 스스로를 짓밟았다. 설지는 점점 더 말수가 줄었다. 동기들 사이에서도 조금씩 거리를 두었다. 그렇게 하면 상처받지 않을 거라 믿었지만 오히려 더 외로움이 깊어졌다.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면 그 속에 내가 없다는 사실이 더 뼈아팠다. 혹시 나 없는 게 더 편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마저 스며들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아주 작은 빛은 있었다. 그날 컵라면을 건네주었던 동기, 또 가끔씩 훈련 끝나고 조용히 물을 건네주던 후임, 아주 작은 행동들이지만 그것들이 설진을 완전히 무너지지 않게 붙잡아 주었다. 스스로는 아무 가치 없는 사람 같아도 누군가는 그녀를 봐주고 있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작은 친절조차 설진에게는 고통이었다. 내가 왜 이런 것에 의지해야 하지? 나는 원래 강했는데 왜 지금 이렇게 무너져 있지? 스스로를 자책하며 또다시 깊은 밤을 눈물로 지새웠다. 설지는 알았다. 지금 자신이 싸우고 있는 적은 동료도 상사도 아니었다. 가장 무서운 적은 자기 안에 있는 목소리였다. 너는 약하다. 너는 필요 없는 존재다. 그 목소리에 매일같이 시달리면서도 동시에 그 목소리를 꺾고 싶은 마음이 더 커졌다. 하지만 그 길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전히 알 수 없었다. 봄바람이 서서히 불어오던 어느 날, 수연은 다시 마음을 다잡고 작은 장독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직 아침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 공기 속에서 느껴지는 생명력은 분명 달랐습니다. 지난 겨울 내내 쌓여있던 눈처럼 그녀 마음속에 내려앉았던 두려움과 서러움도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죠.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를 곱지 않게 보았고 심지어 몇몇은 대놓고 수군거리며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그 시선 앞에서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래,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 하며 담담하게 받아 넘길 수 있는 힘이 생겼던 겁니다. 어차피 내가 내 삶을 살아야 하는 거야. 남이 대신 살아주는 것도 아닌데. 수연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장독대 뚜껑을 닦았습니다. 송긋에 묻어나는 흙 냄새와 된장의 묵직한 향기가 이상하게도 그녀 마음을 안정시켜 주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 늘 말하곤 했죠. 살다 보면 된장처럼 삭히고 삭혀야 비로소 맛이 나는 거야. 급히 먹는 밥은 체하고 급히 내뱉는 말은 상처만 남지.
그 말이 이제야 가슴 깊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있었던 일도 그녀를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시댁 어른들이 불쑥 찾아와 또다시 아이 문제를 들먹이며 그녀를 몰아붙였던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 집안을 욕먹게 할 거냐. 네가 애를 낳지 못하니 이런 꼴을 당하는 것 아니냐 하며 목소리를 높였지요. 그 순간 예전 같았으면 눈물부터 흘렸을 그녀였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조용히 그들의 눈을 바라보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저도 제 몸 사정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애 낳는 것만이 여자의 값어치라면 그건 참 가난한 생각 아닐까요? 저도 제 나름대로 집안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제가 밥을 짓고 옷을 짓고 농사일을 거들며 버티는 것도 다 집안을 지키는 일 아닙니까? 더는 제게 손가락질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그 말에 방 안 공기가 싸늘해졌지만 이상하게도 그녀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제야 속이 시원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민석이 곁에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싶었지만 그날도 여전히 그는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그의 빈자리에만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그는 내 마음을 알게 되겠지. 아니면 끝내 알지 못할 수도 있겠지. 그래도 나는 나대로 살아가야 해. 그런 다짐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 중에도 의외로 그녀 편을 들어준 이가 있었습니다. 평소에 별로 말도 섞지 않던 이웃 아주머니가 어느 날 장터에서 다가와 말했지요. 수연 씨, 그날 내가 다 들었어. 대단하더라.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내 시어른들 얼굴이 참 볼만했지. 나는 속으로 얼마나 통쾌했는지 몰라. 수연은 그 말에 잠시 울컥했습니다. 세상에. 누군가 자기 편을 들어준다는 게 이렇게 큰 힘이 되는지 처음 알았던 순간이었지요. 고맙습니다. 아주머니, 정말 힘이 되네요. 무슨 말이야. 잘한 건 잘한 거지. 앞으로도 기죽지 말고 살아요. 여자도, 사람도 다 똑같은 거야. 누구 하나 우열이 있겠어. 그 짧은 대화가 수연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이후로는 장터에 나갈 때마다 그 아주머니가 반갑게 손을 흔들어 주곤 했습니다. 그럴 때면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졌습니다. 아, 나 혼자가 아니구나. 그런 깨달음이 서서히 그녀를 붙잡아 주었지요.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만만치 않았습니다. 어느 날 집안 대청소를 하던 시어머니가 오래된 비단 보자기를 꺼내 들더니 불쑥 말했습니다. 이건 내 남편이 장가 오기 전에 다른 집에서 받아온 혼수다. 네가 시집 와서부터는 한 번도 제대로 펼쳐본 적 없지만 언젠가는 다시 쓸 날이 올 거다. 그 말 속에는 분명한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너 대신 다른 여자를 들일 수도 있다는 냉정한 신호였죠. 순간 수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이내에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 마음 충분히 압니다. 하지만 사람 인연이 그렇게 쉽게 끊어지고 이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석이 곁에서 끝까지 제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그 말에 시어머니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보자기를 다시 접어 넣었죠. 수연은 그 뒤돌아서는 뒷모습에서 어떤 쓸쓸함을 읽어냈습니다. 아, 이분도 나름대로의 두려움과 압박 속에 사는구나.
예전 같았으면 원망만 했을 텐데 이제는 조금 다른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연은 스스로 술 한 잔을 따랐습니다. 막걸리 잔을 들어 올리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인생이란 게 결국 버티는 사람의 것이야.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 그렇게 다짐하며 한 모금 넘겼을 때 입안 가득 퍼지는 구수한 맛이 이상하게도 눈물을 불러왔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서러움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다짐의 눈물이었고 다시 시작하겠다는 눈물이었죠. 며칠 뒤 뜻밖의 일이 생겼습니다. 시댁과 관계가 좋지 않다는 걸 다들 아는 상황에서 마을 서당 훈장이 수연을 불렀습니다. 수연댁, 자네 손재주가 좋다는 말을 들었네. 우리 서당 아이들 옷이 다 해져가는데 바느질 좀 맡아줄 수 있겠나? 처음엔 놀랐습니다. 누가 감히 자신에게 이런 부탁을 할 줄이야. 하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기꺼이 돕겠습니다. 그 후로 수연은 서당 아이들의 옷을 꿰매고 기워주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며 소매가 터지거나 무릎이 해져 올 때마다 그녀는 묵묵히 바느질을 이어갔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작은 일이 그녀 마음에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나 때문에 누군가 웃을 수 있구나. 그 사실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아이들 중에는 특히 수연을 잘 따르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늘 서툴게 인사를 건네던 그 아이는 어느 날 작은 감자 한 봉지를 들고 와 수줍게 말했습니다. 이거 우리 집에서 캔 건데. 수연 아줌마 드세요. 엄마가 꼭 전해드리래요. 늘 고맙다고. 그 순간 수연은 목이 메었습니다. 감자 봉지를 받아들며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 짧은 인사가 그녀의 가슴을 꽉 채웠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오랜만에 거울 앞에서 스스로에게 미소를 지어 보았습니다. 그래, 나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야. 그거면 됐지? 비록 세상은 여전히 차갑고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따갑지만 이제 그녀 마음에는 단단한 뿌리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을 조용하지만 강한 뿌리 말입니다. 이제 수연은 더 이상 눈치만 보는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자신만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민석이 그 길 끝에 함께 서줄지 아니면 여전히 홀로일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 그녀가 자기 자신을 잃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녀는 충분히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수연은 다시 장독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떠오르기 전에 고요 속에서 된장의 묵직한 향기와 닭 울음소리가 어우러지며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다 괜찮아. 오늘도 살아낼 거야. 오늘도 내 몫을 다할 거야. 그 순간 어쩐지 온 세상이 그녀를 응원해 주는 듯 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조차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삶이란 게 결국 그런 게 아닐까요? 누군가의 인정이 없어도 스스로를 지켜내는 그 힘. 그것이야말로 진짜 살아있는 증거였던 겁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묘하더라. 어제까지만 해도 이 세상에서 제일 외롭고 제일 버려진 것 같았는데
어떤 순간에는 전혀 모르는 사람의 한마디가 나를 붙잡아 주기도 하고 따뜻한 국 한 그릇이 가슴속 얼음을 녹여내기도 한다. 나. 강설은 그날 그런 경험을 했다. 사실 군복을 벗고 민간인으로 돌아온 이후로는 사람에 대한 믿음을 거의 다 잃어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72077 특전사에서 몸으로 부딪히며 버텨왔던 시간들은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세상과는 점점 멀어지게 했다. 여자는 왜 거기까지 갔냐는 말. 너 같은 성격으로는 결혼도 못한다는 비아냥. 그리고 무엇보다도 넌 결국 군인밖에 못 된다는 시선들. 그런 것들이 나를 숨 막히게 했다. 그래서 나는 서울 변두리에 허름한 원룸에 몸을 웅크리고 살았다. 새벽에 일어나 편의점 알바를 하고 낮에는 학원 강사 보조로 아이들 뒤치다꺼리를 하고 저녁엔 또 편의점으로 돌아오는 하루하루. 사람들과 깊이 얘기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그저 돈만 벌고 잠만 자고 다음 날 또 버티는 것.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내 일상이 조금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 골목길 구석에서 웅크리고 있는 아이 하나가 보였다. 아직 10살도 안 되어 보이는 꼬마였는데 얇은 반팔 티에 찢어진 바지를 입고 있었다. 4월이라지만 바람이 제법 차가웠다.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남의 사정에 끼어들 여유가 없었다. 괜히 엮였다가 더 피곤해지면 안 되니까. 그런데 아이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귀에 들어왔다. 엄마? 순간 발걸음이 멈췄다. 그 목소리가 너무 떨려서 마치 내가 어릴 적 잃어버린 기억 한 조각을 건드리는 것 같았다. 나도 8살 때였나. 그때도 이런 봄날이었는데 학교 운동장에서 홀로 앉아 엄마를 기다리던 적이 있었다. 엄마는 결국 오지 않았고 그날부터 나는 혼자가 되는 연습을 시작했었다. 그래서인지 눈앞의 아이를 그냥 두고 가는 게 도저히 안 됐다. 나는 아이 옆에 조심스레 앉았다. 야, 괜찮아? 이름이 뭐야? 아이는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다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몸을 더 움츠리며 뒤로 물러섰다. 그 반응에 마음이 조금 쓰라렸다. 세상에 얼마나 상처를 받았으면 누가 말을 걸기만 해도 이렇게 두려워할까. 나 나쁜 사람 아니야. 그냥 네가 너무 추워 보여서 배고프지 않니 그 말을 하자. 아이의 눈동자가 살짝 흔들렸다. 그리고 작게,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대답했다. 민재구나. 그래, 민재야. 우리 편의점 가서 따뜻한 어묵 국물이라도 먹을래? 아이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아주 살짝 끄덕였다. 그렇게 우리는 같이 편의점으로 향했다. 나는 아이에게 삼각김밥 하나랑 어묵 국물을 건네주었다. 아이는 처음엔 경계하듯 천천히 먹더니 이내 허겁지겁 삼켜내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왜인지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다. 나도 군대 시절 혹한기 훈련 때 하루 종일 굶다가 겨우 컵라면 하나를 먹었을 때 눈물이 날 만큼 고마웠던 기억이 있었다. 먹는다는 게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는 순간이라는 걸 그때 알았다. 지금 민재도 아마 그런 기분이지 않았을까? 민재야.
집은 어디야? 부모님은 내 물음에 아이는 손을 멈추더니 작게 속삭였다. 엄마는 아파서 병원에 있고 아빠는 집에 안 와요. 그 짧은 대답에 너무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순간 가슴이 먹먹했다. 아, 이 아이도 혼자 버티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이후 나는 민재를 가끔 챙기게 되었다. 근무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아이가 골목에 있으면 같이 편의점에 가서 뭐라도 먹였고, 숙제를 모른다고 하면 학원 강사 보조 일하면서 본 걸로 가르쳐 주기도 했다. 이상했다. 나는 원래 누군가를 챙기고 돌보는 성격이 아니었다. 군 시절에도 늘 차갑고 효율만 따지며 감정적인 유대는 최소화하려 했다. 그런데 이 아이 앞에서는 이상하게 마음이 풀렸다. 어쩌면 나 자신을 보는 것 같아서였을지도 모른다. 민재는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나를 보면 환하게 웃으며 누나하고 달려오기도 했고, 편의점에서 계산을 도와주겠다며 서툴게 바코드를 찍기도 했다. 그런 순간마다 내 안에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조금씩 깨어나는 느낌이었다. 아, 내가 아직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구나. 내가 여기 살아있는 게 단순히 버티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의미가 될 수도 있구나. 그러던 어느 날 민재가 조심스레 물었다. 누나는 왜 혼자 살아? 가족은 없어. 순간 대답이 막혔다. 솔직히 말해서 내 가족 이야기는 누구에게도 꺼내고 싶지 않았다. 어린 시절 버려졌다는 상처. 군대에서조차 인정받지 못했던 서러움. 그리고 사회에 나와서도 늘 여자라서라는 말로 가로막혔던 시간들. 그런 것들을 아이에게 털어놓는 게 맞나 싶었다. 그런데 아이의 눈빛이 너무 진지했다. 그래서 나는 짧게 대답했다. 나도 혼자야. 그래서 네 마음이 조금은 이해돼.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갑자기 내 손을 꼭 잡았다. 그 손이 너무 따뜻했다. 순간 목구멍이 꽉 막혀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그 감각이 계속 남았다. 나는 왜 이렇게 눈물이 많아졌지? 스스로도 어이없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오랜만에 마음속에 희미한 불빛이 켜지는 걸 느꼈다. 아무도 내 존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누군가는 내 손을 잡아주고 있었다.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학원에서 일하다가 한 아주머니가 나를 불렀다. 알고 보니 민재의 엄마였다. 병원에서 퇴원하고 간신히 아이를 찾으러 나왔다고 했다. 그녀는 내게 고개 숙여 인사하며 말했다. 제가 없을 동안 제 아이를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평생 은혜를 갚아야 할 것 같아요. 나는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그저 아닙니다. 저도 도움이 됐어요. 라는 말만 했다. 그런데 그 순간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 따뜻하게 차오르는 걸 느꼈다. 그동안 내가 해왔던 선택들,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쳤던 시간들, 그 모든 것들이 괜히 헛된 게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누군가에게 작은 빛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으니까 그날 밤 민재 엄마가 건네준 따끈한 수제, 김치를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나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설아, 넌 아직 살아있어. 그리고 넌 아직 누군가를 살릴 수 있어.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미래를 그려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
내일이 어쩌면 조금은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나도 다시 꿈꿔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작은 희망은 그동안 꽁꽁 얼어있던 내 마음을 조금씩 녹여내기 시작했다. 그날 밤, 부대는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조용했다. 비번을 맞은 병사들은 생활관에서 휴식을 취했고, 근무자들은 철저하게 순찰을 돌았다. 그러나 설아의 감각은 어딘가 낯설고 불길한 기운을 느끼고 있었다. 707 특전사 출신으로 수많은 작전을 수행하며 다져진 직감이었다. 이상하네. 바람이 멈춘 것 같아. 그녀는 막사 밖으로 나와 하늘을 올려다봤다. 달빛은 희미했고 산자락 너머에는 기묘한 정적이 감돌았다. 마치 누군가 호흡조차 숨기며 숨어있는 듯한 기운이었다. 순간 창고 근처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다. 설아는 망설임 없이 소음 없는 걸음으로 다가갔다. 그곳에서 낯선 그림자 몇 개가 철조망 안쪽으로 기어 들어오는 것을 포착했다. 얼굴은 가리개로 덮여 있었고 손에는 소음기를 단 권총과 칼이 들려 있었다. 침투.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이건 단순한 군나의 사고가 아니었다. 외부의 세력이, 그것도 전문적으로 훈련된 자들이 예음을 틈타 진입하고 있었다. 설아는 무정의를 꺼내려 했지만 이미 전파 방해가 걸려 신호가 잡히지 않았다. 역시 준비된 자들이다. 심장이 요동쳤지만 그녀는 당황하지 않았다. 훈련에서 수도 없이 겪었던 가상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 것뿐이었다. 문제는 이곳이 전방 초소도 아닌 민간 마을과 인접한 후방 부대라는 사실이었다. 잘못 대응하면 주민들까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었다. 설아는 숨을 죽이며 천천히 자세를 낮췄다. 눈앞에 보이는 그림자는 3명. 하지만 뒤에 더 있을지도 몰랐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호흡을 고르며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되새겼다. 나는 707 출신이다. 두려움보다 먼저 해야 할 건 임무다. 그녀는 창고 뒤편에 놓인 철제 파이프를 손에 쥐었다. 총이 없어도 손에 잡히는 게 무기였다. 특전사에서 배운 근접 전투술이 몸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다. 첫 번째 침입자가 발소리를 죽이며 다가오자 설아는 뒤에서 순식간에 목을 조르고 팔꿈치로 급소를 가격했다. 짧은 신음과 함께 상대는 쓰러졌다. 2명이 놀라 뒤를 돌아봤다. 야, 누군가 있다. 그 순간부터 시간은 느리게 흘러갔다. 설아는 뒤엉키는 싸움 속에서도 눈빛 하나 흐트러지지 않았다. 상대의 칼이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지만 그녀는 아픔을 무시한 채 손목을 꺾어버렸다. 비명이 새벽 공기를 갈랐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숲 속에서 또 다른 그림자들이 튀어나왔다. 최소 5. 어쩌면 그 이상이었다. 그들의 움직임은 훈련된 특수부대 출신처럼 정교했고 서로 손짓으로 신호를 주고받았다. 설마 테러 조직 설아는 처음으로 뇌리를 스친 2 글자를 떠올렸다. 국제 분쟁 지역에서만 들었던 그 그림자가 지금 이 조용한 부대 한복판에 서 있었다. 순간 한 놈이 그녀를 뒤에서 덮쳤다. 거친 손길이 몸을 억누르며 어두운 말들을 속삭였다. 여자가 혼자라니 운이 좋군. 눈빛이 번쩍였다. 분노와 역겨움이 동시에 치밀었다.
그러나 설아는 훈련으로 배운 대로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 순간을 역이용했다. 몸을 비틀며 급소를 가격하고 무릎으로 턱을 찼다. 남자의 소나귀가 풀리는 찰나. 그녀는 번개처럼 빠져나와 그의 목을 제압했다. 운이 좋은 건 너희가 아니야. 나야.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게 울렸다. 그러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경계병 몇 명이 소란을 듣고 달려왔지만 곧바로 혼란에 빠졌다. 상대는 군복까지 위조해 착용하고 있었기에 순간적으로 아군과 적군을 구분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총성이 어둠을 가르고 터졌다. 엎드려 설아의 외침과 동시에 흙바닥에 불꽃이 튀었다. 그녀는 몸을 날려 한 병사를 보호했고 대신 팔에 총탄이 스쳤다. 살이 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순간 그녀의 뇌리에 스쳐간 건 과거 707 훈련장에서 뛰던 기억이었다. 눈물과 땀으로 얼룩진 그 시절. 교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네가 포기하지 않는 한 너는 절대 쓰러지지 않는다. 나는 쓰러지지 않는다. 그녀는 피투성이 된 손으로 무기를 움켜쥐고 다시 몸을 세웠다. 그리고 눈앞의 침입자들을 향해 외쳤다. 여기는 내 부대다. 단 한 발자국도 넘지 못한다. 그 목소리는 단순한 외침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많은 동료들의 목숨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 그리고 여성이라 무시받고 얕잡아 보던 세상에 대한 도전장이었다. 적들은 잠시 움찔했다. 그 짧은 틈을 놓치지 않고 설아는 돌진했다. 고통도, 피도, 두려움도 모두 잊은 채였다. 오직 임무와 생존, 그리고 동료들만이 그녀의 발걸음을 이끌었다. 그날 새벽, 부대는 전례 없는 위기에 휩싸였지만 동시에 모두가 놀랄 만한 광경을 목격했다. 한 여성 장교가 홀로 수적 열세를 뚫고 맞서 싸우며 무너질 뻔한 방어선을 지켜낸 순간이었다. 그녀는 피투성이가 된 채 똑바로 서 있었다. 눈빛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았고 가슴 속에서는 거센 심장이 불타올랐다. 그 자리에 있던 병사들은 누구 하나 말하지 않았지만 똑같은 생각을 품고 있었다. 저 사람은 진짜 군인이다. 수연은 어느새 봄바람이 불어오는 마을 어귀에 서 있었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얼어붙은 겨울 같았지만 주변은 분홍빛 벚꽃잎이 흩날리며 계절이 바뀌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었지요. 그녀는 그 풍경 속에서 오히려 더 큰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바라봐 주지 않는 현실, 그리고 집안에서 늘 혼자라는 외로움이 수연을 점점 더 옥죄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마을 부녀회 모임에 억지로 나갔던 수연은 뜻밖의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남편 민석이 서당 제자들과 함께 술집에 앉아 있었는데 그 옆에 동네에서 소문이 무성한 기생 출신의 여인이 함께 있었던 겁니다. 그녀는 웃으며 민석의 팔을 잡고 있었고 민석은 억지로 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던 수연의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 장면은 누가 칼로 가슴을 찌르는 듯한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모자라서 그런 건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연은 스스로에게 수없이 묻고 또 묻습니다. 남편에게 사랑받고 싶어 몇 번이고 꽃신을 고쳐 신고, 장에 가서 일부러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찾아오고, 머리 모양조차 바꿔봤는데 돌아오는 건 무관심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민석은 늦게 들어오더니 술 냄새를 풍기며 방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수연은 그런 남편을 부축하며 억지로 이불을 덮어주었지만 마음은 이미 산산조각 난 상태였습니다. 그 순간 떠오른 건 어릴 적 어머니의 말이었지요. 여자는 참고 살아야 한다. 남자가 바람 좀 피워도 결국 돌아올 때는 집뿐이다. 하지만 그 말이 지금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습니다. 수연은 부엌으로 가 작은 등잔불 앞에 앉아 울음을 삼켰습니다. 밖에서는 개 짖는 소리와 이웃집 아이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는데 오히려 그 일상적인 소리가 수연을 더 고립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장터에 나갔을 때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채소를 고르고 있던 수연에게 낯선 중년 여인이 다가와 말을 건 겁니다. 아가씨, 얼굴이 많이 상했네. 소갈이 하는 얼굴이야. 처음 보는 사람이었지만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수연은 무심코 그냥 요즘 좀 힘들어요 라고 내뱉었는데 여인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예전에 그랬어. 근데 알지 사람은 누구나 자기 목소리를 낼 권리가 있어. 남자든 여자든. 그 말은 수연의 머릿속에 오래 맴돌았습니다. 자기 목소리를 낼 권리. 수연은 그 말을 곱씹으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 안에 들어서자마자 남편의 서책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방 안엔 아직도 술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수연은 순간적으로 분노와 서러움이 뒤섞여 눈물이 터질 뻔했지만 그 낯선 여인의 말이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오랫동안 쓰지 않던 붓을 꺼내 들었습니다. 어릴 적 그녀는 서당 훈장의 막내딸로 글을 꽤나 잘 썼습니다. 하지만 혼인 후에는 집안일에 매달리느라 그 재능을 묻어두었지요. 그녀는 한지 위에 조심스럽게 붓을 내리며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주제는 단 하나, 나의 이야기. 나는 매일 기다린다. 돌아오지 않는 사람을. 하지만 이제는 나도 알고 있다. 그 기다림이 나를 무너뜨린다는 것을. 글씨는 서툴렀지만 글 속에는 수연의 모든 눈물과 분노, 그리고 아직 꺼지지 않은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글을 쓰며 수연은 처음으로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낸 듯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속에 쌓인 먼지를 털어낸 듯 글 한 줄 한 줄이 가슴을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후 마을 아이 하나가 장난삼아 수연이 써둔 글을 읽게 되었는데 그 아이는 호기심에 옆집 아주머니에게 그 글을 보여주었습니다. 소문은 금세 퍼졌고 뜻밖에도 많은 이웃들이 수연의 글을 보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어떤 이는 이거 꼭 내 얘기 같아 라며 공감했고 또 어떤 이는 우리 마을에도 이런 목소리가 필요했지 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수연은 놀랐습니다. 부끄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묘한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그녀의 마음을 적은 글이 누군가의 가슴에도 닿을 수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된 거였죠.
그러나 민석은 그 소식을 듣고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여자가 집안일이나 하지. 어디 감히 글을 써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게 해 그의 눈빛은 차갑고 손짓은 거칠었습니다. 수연은 두려웠지만 이번만큼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늘 나를 외롭게 만들었어요. 나는 나대로 살아야겠어요. 이 글은 내 숨 같은 거예요. 그 순간 방 안 공기가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민석은 말없이 수연을 바라보다 이내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그 뒤로 며칠 동안 민석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혼자 남은 집에서 불안했지만 또 다른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이상하게도 자유에 가까운 감각이었습니다. 두려움과 해방이 뒤섞인 상태에서 그녀는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좀 더 당당하게 글을 써 내려갔습니다. 그날 저녁, 설아는 군부대 밖 작은 국밥집에 혼자 앉아 있었다. 창문 너머로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고 식당 안은 따끈한 국물 냄새와 사람들의 소공어림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숟가락을 들고도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눈앞에 놓인 따끈한 순댓국은 식어가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그날 낮에 있었던 일로 뒤엉켜 있었다. 이제 더는 물러설 수 없어. 내가 지켜야 할 건 내 자리, 내 사람들, 그리고 내 양심이야. 속으로 되뇌이면서도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는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의 안쪽 깊숙이에서는 불안과 경계심이 쉼 없이 올라오고 있었다. 오랜 군 생활 동안 배운 게 있다면 사람은 가장 가까이 있는 이에게도 언제든 배신당할 수 있다는 거였다. 몇 년 전 함께 작전했던 선배가 뒤에서 뒷거래를 하고 도망쳤을 때 느낀 그 싸늘함이 다시 떠올랐다. 설아는 그래서 늘 마음 한켠을 닫아두고 있었다. 믿되. 끝까지 믿지는 말자. 오늘도 마찬가지였다. 대대 내부에서 무언가 수상한 움직임이 있다는 걸 눈치챘고 심지어 자신을 곤란하게 만들려는 세력이 가까이에 있다는 사실을 직감하고 있었다. 식당 아주머니가 다가와 국 식기 전에 얼른 드세요라고 말했을 때 설아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속에는 스스로를 다잡는 긴장감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숟가락을 들며 주변을 흘끗 살폈다. 구석자리에서 술잔을 기울이는 나칙은 얼굴이 보였다. 몇 번 마주쳤던 병사였다. 그냥 우연일까? 아니면 일부러 그녀를 따라온 걸까? 순간적으로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만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한국 사람들 특유의 괜찮은 척이라는 가면을 덮어 씌운 채 그녀는 국밥을 조용히 떠먹기 시작했다. 머릿속은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내일이 달라질 수 있다. 괜히 감정적으로 반응했다가 빌미를 잡히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게 된다. 설아는 어릴 적 아버지가 하던 말을 떠올렸다. 사람은 말보다 눈빛과 행동이 먼저다. 네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침묵 속에서 더 크게 울려 퍼진다. 그래서였을까? 그녀는 더 이상 괜한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았다. 그저 평온하게 국물을 떠먹으면서. 동시에 머릿속에서는 이미 다음 수를 계산하고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을 때
빗줄기는 조금 굵어져 있었다. 길모퉁이에는 오래된 포장마차가 있었고 그 안에서 술잔을 기울이는 중년 남자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설아는 무심코 그쪽을 보다가 발걸음을 멈췄다. 그 속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틀림없어. 이미 위에서 다 짜여진 판이야. 순간 심장이 한 번 더 요동쳤다. 가까이 다가가 확인해보니 몇몇 상급 간부들이었다.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지는 끝까지 들을 수 없었지만 한 가지만은 확실했다. 그녀의 직감이 옳았다는 것. 내부에 뭔가 큰 음모가 숨어 있고 그 물결이 곧 자신에게도 몰려올 거라는 사실이었다. 그날 밤 설아는 부대 막사로 돌아오지 않았다. 대신 군부대 근처 낡은 여관방을 빌려 들어갔다. 방은 좁고 습기가 가득했지만 그녀에게 필요한 건 편안함이 아니라 잠시 외부 시선에서 벗어나는 공간이었다. 그녀는 방 안에 앉아 창문을 살짝 열고 담배를 피워 물었다. 평소에는 거의 입에 대지도 않던 담배였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달랐다. 그 영희 속에 스스로의 흔들림을 토해내듯 천천히 내뱉고 있었다. 한국 사회에서 여군이 담배를 문다는 건 아직도 낯설고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일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 모든 게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내일 어떻게 움직이느냐였다. 누구를 믿을 수 있을까? 설아는 중얼거렸다. 동시에 머릿속에 몇 명의 얼굴이 스쳐갔다. 그 중에는 자신을 늘 무심한 듯 챙겨주던 후임도 있었고 속은 알 수 없지만 겉으로는 협조적이었던 동기들도 있었다. 하지만 진짜 적은 언제나 예상치 못한 얼굴로 나타나는 법이다. 그렇기에 그녀는 결심했다. 당분간 누구도 완전히 믿지 않기로. 대신 스스로의 판단과 눈으로만 모든 걸 확인하겠다고.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낯선 번호가 찍혀 있었다. 직감적으로 그냥 받지 말까 고민했지만 결국 전화를 받았다. 강설아, 대위 맞습니까?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다. 설아는 대답하지 않고 잠시 침묵했다. 그 침묵 속에서 목소리는 다시 이어졌다. 당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옳은 길로 가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통화는 끊겼다. 손에 쥔 휴대폰이 식은땀으로 젖어들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오히려 더 단단해졌다.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다. 분명히 누군가는 자신을 감시하고 있고 동시에 누군가는 자신을 도우려 하고 있다는 것. 이 모순된 현실이 그녀의 긴장을 더욱 끌어올렸다. 그날 새벽, 설아는 다시 군부대로 돌아갔다. 어두운 복도를 걸으며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지만 그 안에 깔린 감정은 결코 단순하지 않았다. 두려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이 뒤엉켜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이미 오래전에 선택한 사람이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 싸우는 쪽을 택한 것이다. 그날 밤은 이상하게 숨이 막히는 듯 답답했다. 회사에서 터져나온 사건이 하루 종일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집으로 돌아와도 마음이 편해지지 않았다.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다가 괜히 한숨만 수십 번 내쉬었다. 아,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스스로 중얼거렸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다.
문제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서류를 바꿔치기 한 흔적이 있었고, 그 때문에 내가 맡은 프로젝트 전체가 흔들릴 위기에 놓였다. 팀 사람들은 겉으로는 나를 위로하는 듯 했지만 눈빛 속에 네가 잘못한 거 아냐 하는 의심이 가득했다. 그 눈빛이 제일 고통스러웠다. 사실을 말해도 믿어주지 않는 상황. 그게 사람을 가장 무너뜨린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도 가슴이 계속 쿵쾅거렸다. 땀까지 맺혀서 휴대폰 화면을 닦아내며 괜히 커피를 한 모금 더 들이켰다. 그런데 카톡 알림이 울렸다. 오늘 오전에 부장님이 내 자리에서 얘기 좀 하재. 같은 팀 후배 민지가 보낸 메시지였다. 짧은 문장인데도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부장실에 들어가자. 부장은 냉랭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자네. 이번 건 솔직히 말해. 도대체 왜 그런 오류가 생겼나. 단순 실수라고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네. 목소리는 차갑고 단정 짓는 듯한 말투였다. 나는 억울함에 입술이 바짝 말랐다. 부장님, 저 진짜 그런 적 없습니다. 제가 관리하던 파일이 아니에요. 누가 일부러 말을 꺼내자마자 부장이 날카롭게 끊었다. 그럼 자네 말은 누가 자네를 모함했다는 건가? 증거 있어. 그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증거 없었다. 그냥 직감뿐이었다. 억울함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차마 더 말할 수 없었다. 괜히 감정적으로 굴었다간 오히려 더 불리해질 게 뻔했으니까 나는 고개를 떨군 채 입술만 깨물었다. 회의실을 나오자. 복도 끝에서 민지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선배, 저 사실 어제 이상한 걸 봤어요. 영업팀 쪽에서 누가 USB 들고 들어갔다가 선배 자리 컴퓨터에 꽂는 걸 얼핏 본 것 같아요. 근데 확실치는 않아서 순간 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아졌다. 그래, 내 감이 맞았던 거다. 하지만 민지의 증언만으로는 부족했다. 회사는 눈에 보이는 증거를 원할 테니까. 그날 저녁, 나는 민지와 둘이 술집 구석에 앉아 속을 털어놨다. 민지야, 너 아니었으면 진짜 나 혼자 미쳐버렸을 거야.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근데 선배, 우리 진짜 조심해야 돼요. 괜히 나섰다가 제가 잘리는 수 있어요. 솔직히 저도 무서워요. 그녀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동시에 용기를 내고 싶은 마음이 읽혔다. 다음 주 회사에서 내부 감사가 시작됐다. 나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 점심을 먹어도 밥맛이 안 나고 집에 가면 기운이 쭉 빠져 그냥 소파에 쓰러져 잠들었다. 그런데 어느 날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이 손을 내밀었다. 바로 경비 아저씨였다. 아가씨, 요즘 힘들지 건물 1층에서 매일 아침 인사만 하던 그분이 불쑥 말을 건넸다. 나는 순간 놀라서 멈춰 섰다. 네, 말을 얼버무리자 아저씨는 빙긋 웃으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며칠 전에 밤 늦게 그 영업팀 직원이 수상쩍게 다니는 걸 봤어. CCTV 확인해봐. 아마 기록이 남아 있을 거야.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내가 미처 생각도 못했던 증거. CCTV, 회사 건물에 수십 개의 카메라가 달려 있었는데 혹시라도 그 장면이 찍혔다면 이 억울한 상황을 뒤집을 수 있을지도 몰랐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도 가슴이 뛰어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제발, 제발, 제발.
몇 번이고 중얼거리며 손바닥을 비볐다. 이게 내 마지막 희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솔직히 말하면.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내가 느낀 감정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웠다. 시원섭섭하다는 말이 이런 건가 싶었다. 오랫동안 나를 옥죄던 무거운 돌덩이를 겨우 치워낸 듯한 해방감이 있었는데, 동시에 이제부터 뭘 해야 하지 라는 낯선 허전함도 따라왔다. 그래도 속으로는 계속 중얼거렸다. 됐다. 이제 끝났다. 드디어 끝이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나는 매일같이 눈치를 보며 살았다. 말 한마디에도 쪼그라들고, 전화 한 통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주변 사람들 눈빛조차 무서워하던 내가 그 모든 걸 정리하고 나니까 이렇게 가벼워질 수 있구나 싶었다. 사람 마음이란 게 참 이상하다. 두려움 속에 있을 때는 그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는데, 막상 벗어나고 나면 이게 뭐라고 내가 그렇게 괴로워했지 싶어지는 거다. 사실 가장 놀랐던 건 내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었다. 평소에는 다들 나한테 무관심한 줄 알았는데 의외로 내 상황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 많았다. 동네 슈퍼 아줌마가 나를 보자마자 아이고, 이제야 얼굴에 웃음이 돌았네 하며 박수를 쳐주는데, 그 순간 정말 눈물이 핑 돌았다. 나 혼자만 세상과 싸우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다들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던 거다. 특히 뜻밖의 순간은 오래전에 연락 끊겼던 고등학교 친구한테서 찾아왔다. 내가 당한 일을 소문으로 들었다며 뜬금없이 전화를 걸어온 거다. 솔직히 처음엔 좀 부담스러웠다. 괜히 동정받는 기분이 들어서. 그런데 그 친구가 말하길, 야, 사실 나도 비슷한 일 겪은 적 있어. 그땐 나도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었거든.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결국 잘 사라지더라. 너도 그렇게 될 거야. 그 말이 묘하게 가슴에 박혔다. 내가 지금 겪는 일이 결코 나만의 불행이 아니고, 한국 사회 어딘가에서는 누군가 이미 지나온 길이라는 사실이 이상하게 위로가 됐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나를 괴롭히던 그 인간들이 가장 크게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 평생 내가 아무 말도 못할 거라고 생각했겠지. 그런데 내가 끝까지 참다 못해 입을 열자 그제야 당황한 얼굴로 변명만 늘어놓더라. 법정에서 마주쳤을 때 그들의 표정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뻔뻔하게 웃으며 이건 오해야 라고 말하는데 오히려 내가 웃음이 났다. 이제는 그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지 않을 만큼 단단해졌다는 게 스스로도 놀라웠다. 가장 큰 변화는 내 안에서 일어났다. 예전에는 늘 내가 뭘 잘못했나부터 먼저 생각했다면 이제는 아니, 그건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거지 라고 말할 수 있게 됐다. 한국 사회에서 특히 여자들이 이런 말하기 쉽지 않다. 늘 참고, 이해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압박 속에 살아왔으니까. 근데 내가 이번에 끝까지 싸우면서 느낀 건 결국 목소리를 내야 세상이 조금이라도 달라진다는 거였다. 물론 쉽지 않았다. 오히려 싸우는 과정에서 상처가 더 커지기도 했다. 어떤 날은 괜히 나만 별난 사람 되는 건 아닌가.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는 건 아닐까 겁이 나기도 했다. 하지만 끝내고 나니 알겠다. 그건 겁주는 소리에 불과했다는 걸. 진짜 나를 응원하는 목소리는 훨씬 더 많았다는 걸. 이제 나는
새삼스럽게 내가 살아있구나 라는 감각을 되찾았다. 웃을 때도 진심으로 웃을 수 있고, 밥을 먹어도 맛을 느낄 수 있고, 거리를 걸어도 발걸음이 가볍다. 이런 게 평범한 행복이구나 싶다. 한국 드라마에서 흔히 말하는 해피엔딩 같은 건 사실 없다. 그냥 이렇게 조금 덜 힘들고 조금 더 웃을 수 있으면 그게 해피엔딩이다. 마지막으로 나를 가장 놀라게 한 건 내 가족이었다. 솔직히 말하면 그동안 우리 가족은 내 상황에 대해 별로 관심 없어 보였다. 다들 각자 바쁘니까. 그런데 끝내고 집에 돌아와서 처음으로 가족끼리 진짜 대화를 나눴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걸 왜 말하지 못했는지,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살고 싶은지 그 얘기를 꺼냈을 때 아버지가 한동안 말이 없다가 조용히 한마디 했다. 미안하다. 이제라도 네 편이 돼줄게. 그 순간 정말 울음이 터졌다. 내가 원했던 건 거창한 게 아니라 그냥 누군가 내 편이 돼 주길 바랐던 거였다. 그래서 지금은 말할 수 있다. 나는 이제 괜찮다고, 다 끝났다고, 아직 남은 상처가 완전히 아물진 않았지만 그 흉터조차도 내 삶의 일부로 안고 갈 수 있을 것 같다. 오히려 그 흉터 덕분에 내가 더 강해졌다고 느낀다. 살다 보면 누구나 예기치 못한 일을 겪고 때로는 억울하고 치욕스러운 순간도 맞닥뜨리게 된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순간이 나를 영원히 정의하지는 않는다는 거다.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일어서느냐가 결국 나를 만든다. 그리고 나는 이제야 알겠다. 나는 무너진 게 아니라 다시 세워지고 있었다는 걸. 어느덧 긴 세월이 흘러갔다. 그 세월 동안 숱한 바람과 비바람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모든 흔적들이 지금은 다 소중한 상처처럼 느껴졌다. 영철은 마을 언덕에 서서 자신이 걸어온 길을 가만히 되짚었다. 남루한 초가집에서 시작된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어른으로 불리고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감히 꿈꾸지도 못했을 자리였다. 마을 아이들이 뛰놀며 그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영철 아저씨 같이 놀아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묘하게 따뜻해졌다. 그는 천천히 아이들 쪽으로 걸어가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 내가 살아온 길이 헛되지 않았구나. 사람들은 그를 존경했지만 정작 그는 늘 나 같은 놈이 뭘 안다고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살았다. 그러나 이제는 달랐다. 자신이 지켜온 선택과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았던 고집이 누군가의 인생의 작은 빛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 조용히 차올랐다. 마을 장터에서 그는 자주 젊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요즘 세상은 변하고 있지만 결국 중요한 건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일이라는 걸 늘 강조했다. 누군가 아저씨, 요즘 세상에 그런 고집으로는 못 산다라고 말하면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나도 그 소리 많이 들었어. 근데 봐라. 이렇게라도 버티니까 결국 길이 열리더라. 그 말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에 잠기곤 했다. 밤이 되면 그는 종종 호야와의 추억을 떠올렸다. 인간 세상에 남아 함께 살지는 못했지만 그 따스한 눈빛과 마지막 약속은 여전히 그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었다. 언덕 너머 숲에서 가끔 들려오는 바람 소리를 그는 호야의 숨결처럼 느끼곤 했다.
누군가는 미신이라고 웃을지 모르지만 영철에게는 그게 살아가는 이유 중 하나였다. 봄이 찾아와 마을 앞 벚꽃이 흩날릴 때면 사람들은 자연스레 그를 찾아왔다. 어떤 이는 고민을 털어놓고 어떤 이는 단순히 차 한 잔 마시며 그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다. 그럴 때마다 그는 한숨을 쉬다가도 결국은 진심을 다해 들어주었다. 나도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줄 어른이 되었구나 하는 깨달음이 마음을 무겁게 하면서도 기쁘게 했다. 그에게 상처를 줬던 이들도 이제는 늙어 힘을 잃었다. 예전 같으면 원망했을 텐데 지금은 오히려 안쓰럽게 느껴졌다. 어느 날 예전 마을에서 그를 억울하게 했던 한 노인이 찾아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때 내가 잘못했어. 너무 늦게 말하는 거 알지만. 용서해주겠나? 영철은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며 조용히 대답했다. 그때는 나도 힘들었지만 이제 다 지난 일이요. 다 잊읍시다. 노인은 그 말에 눈물을 흘렸고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은 크게 감동했다. 이렇게 그는 끝내 원망마저 내려놓았다. 그것이 진짜 자유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된 것이다. 분노와 미움은 결국 자신을 올가매는 족쇄였다는 걸 이제서야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마을 아이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다. 얘들아, 세상은 마음대로 안 돌아가.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봐라. 그러면 언젠가는 네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꼭 나타난다. 아이들은 그의 말을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따뜻한 눈빛 하나만으로도 이미 충분했다. 해질 무렵 그는 마을 언덕에 홀로 앉아 붉게 물든 하늘을 바라보았다. 마음속에서는 잔잔한 평온함이 흘렀다. 더는 욕심낼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었다. 남은 생은 그저 오늘처럼 평범하게. 그러나 후회 없이 살아내면 그걸로 좋겠다. 그리고 속으로 조용히 다짐했다. 호야, 나 이렇게 잘 버텼다. 고맙다. 그리고 나머지 길도 너와 함께 걷는 마음으로 가겠다. 붉은 노을빛에 그의 얼굴이 물들었다. 그 순간 이상하리만큼 눈물이 차올랐다. 그러나 이번엔 슬픔이 아닌 자부심과 감사의 눈물이었다. 그는 웃으며 눈가를 훔쳤다.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고 복잡했지만 그의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고요하고 단단했다. 그렇게 영철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동시에 또 다른 시작이었다. 누군가는 그를 전설처럼 기억하겠지만 그에겐 그냥 평범한 인생의 기록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깃든 고집과 사랑, 용서와 희망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유산이었다.